이 영상은 언제 평양의 해킹이나 내부 부역자들에 의해 영구 삭제될지 모릅니다. 북한 39호실 최고위 간부가 목숨 걸고 빼돌린 100만 달러의 핏빛 비자금,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산채로 해체된 동포들의 피 끓는 절규. 더 경악스러운 것은 평양의 검은 돈을 처먹고 이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남한내 고위급 배신자들의 명단, 붉은 장부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제 뉴스에서 본 그 정치인, 오늘 굳게 밀었던 그 지도자, 과연 그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조국을 갉아먹는 붉은 독사들을 처단할 피해 심판!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다면 지금 당장 영상을 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을 이야기는 어쩌면 내일 아침 제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차피 압록강을 건너고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제 목숨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과 1년 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심장부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금꼬라 불리는 노동당 39호실에서 최고위급 간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가명 리철진으로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진짜 이름 석자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북한에 남아있는 제 일가 친척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은 북한 체제가 무엇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 군사력, 주체사상? 전부 틀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체제를 70년 넘게 버티게 만든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돈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검은 돈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 검은 돈을 주무르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제 직속상관은 오직 단 한 사람, 최고 지도자뿐이었습니다. 북한의 2,500만 인민이 강냉이죽조차 없어서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갈 때 제 손끝에서는 매일 수천만 달러의 외화가 오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광산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아이들이 캐낸 금을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세탁해 넣었고, 유럽의 유령 회사를 동원해 금수 품목인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와 수천 달러짜리 프랑스산 콘약을 밀수입해 평양 주석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야밤을 틈타 선박간 환적으로 수백만 배럴의 기름을 빼돌렸고, 중동의 테러 조직에 불법 무기를 팔아넘겨 챙긴 핏빛 달러를 가방에 꽉꽉 채워 외교 행랑으로 평양에 공수했습니다. 그 모든 서류의 맨 밑바닥에는 항상 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수족이었습니다. 평양 한복판의 최고급 관사에서 살며 프랑스산 와인을 마시고 일본산 최고급 평면 TV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제가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 남쪽 땅으로 도망쳐 왔을까요? 오늘 저는 북한 정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파리처럼 죽여가면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평양에서는 암살조를 파견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제 목숨보다 무거우니까요. 모든 악몽의 시작은 2년 전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평양의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 시내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만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최고급 섭리부를 덮고 있던 제 심장만은 마치 미친 듯이 뛰며 가슴뼈를 부술 것만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당 중앙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던 고위 간부가 하루아침에 반당분자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고사총에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정적을 깨고 제 침실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전화기는 오직 한 곳, 평양의 본관 즉 최고 지도자의 비서실과만 연결된 특수 전화기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새벽에 본관에서의 호출이라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고 대답하기도 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리철진 동지, 지금 즉시 옷을 입고 나오시오. 짐은 필요 없소. 순안 공항 제3경납고로 직행할 거요.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시오. 흔적도 남겨선 안 돼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북한에서 당의 핵심 간부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긴급 호출이 떨어졌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처럼 죽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극비 임무에 투입되거나 어느 쪽이든 살아 돌아올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걸쳐 입고 관사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 속 눈 덮인 제 관사 앞에는 번호판조차 없는 새까만 벤츠 2대가 전조등을 끈 채 시동만 걸어두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 앞에 서 있던 검은 가죽 코트 차림의 사내 4명이 저를 짐승처럼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붉은색 호위사령부 배지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경호부대. 그들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제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제가 차에 오르자마자 어둠 속에 앉아있던 한 사내가 제 옆구리에 차갑고 육중한 권총의 총구를 푹 찔러 넣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잔말 말고 타시오, 리 동지. 위원장 동지의 직접 지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당신의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조국의 1급 기밀이오. 허튼 수작 부리면 이 자리에서 바로 머통을 날려버리겠소. 차량의 창문은 안에서는 밖을 전혀 볼 수 없도록 검은색 특수 블라인드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양옆에서 저를 압박하는 요원들 사이에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벤츠는 미친 듯한 속도로 평양 시내를 벗어나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감각조차 상실한 채 얼마나 달렸을까. 포장도로를 달리던 차가 어느 순간부터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진입하더니 이내 가파른 내리막길을 끝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퀴퀴한 곰팡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 벙커였습니다. 그것도 평양 외곽의 일반적인 방공호가 아니라 산 하나를 통째로 뚫어 만든 거대한 지하 요새의 깊숙한 곳이 분명했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거칠게 밖으로 끌려 나온 제 앞에는
수십 미터 두께의 육중한 강철 문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도열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끝없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린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지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 정권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던 가장 추악하고 잔혹한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수십 미터 두께의 마지막 강철문이 육중한 파열음을 내며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코를 강타한 것은 돈 냄새도 화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릿하고 끈적한 피 냄새,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독한 포르말린 향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의 상식을, 아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성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평양 외곽의 캄캄한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최첨단 백색 시설이 눈부신 조명 아래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 양옆으로는 사방이 투명한 방탄 유리로 된 수십 개의 거대한 밀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벽 너머로 제가 목격한 것은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하기조차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뼈상자들이 알몸으로 차가운 금속 수술대 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사바늘과 투명한 관들이 꽂혀 있었고 기계들은 쉴 새 없이 붉은 피와 알 수 없는 체액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방독면과 전신 방호복을 뒤집어 쓴 수십 명의 의료진이 기계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메스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밀리에 끌려온 이름조차 지워진 조선의 인민들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군화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장성급을 뜻하는 화려한 별을 단 국가보위성 제1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메스를 든 채 마치 정육점의 고기를 감상하듯 유리벽 너머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소, 리철진 동지. 39호실에서 그동안 숫자 노름만 하느라 우리 공화국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모양이군.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되물었습니다. 국장 동지 대체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설은 도대체. 국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새로운 특급 비자금 생산기지. 이곳 974호 시설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요. 저 반동 분자들의 몸뚱어리를 남김없이 짜내어 최고급 생체 장기와 희귀 혈청을 추출하는 것. 중동의 늙은 석유 재벌들과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싱싱한 물건에 아주 환장을 한단 말이요. 장기 하나에 수십만 달러, 젊은 피에서 뽑아낸 특수 혈청은 10ml에 수만 달러를 호가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스위스 은행을 통해 세탁하고 홍콩의 유령 회사를 통해 굴렸던 수천만 달러의 검은 돈. 그 돈의 출처가 무기 밀매나 마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달러 다발이 사실은 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산채로 해체되어간 동포들의 피와 살점이었던 것입니다. 미제의 경제 제재로 숨통이 조여오는 마당에 석탄이나 팔아먹는 건 한계가 있어. 하지만 이 생체 외화버리는 투자금도 안 들고 재고도 남지 않는 완벽한 황금알이지.
위원장 동지께서 아주 크게 만족하고 계시오. 국장은 주머니에서 최고 지도자의 붉은 국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꺼내 제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리철진 동지, 당신을 이 야밤에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오. 다음 주에 두바이와 마카오에서 VIP들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러 올 거요. 당신이 당장 내일부터 이 피 묻은 돈을 완벽하게 세탁해서 본관의 개인 금고로 꽂아 넣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시오. 국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뱀처럼 차갑게 변하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그 잘난 머리로 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다음번 수술대에 눕는 건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될 거요. 명심하시오. 이 벙커에서 본 것을 뇌리에서 완전히 지우고 오직 돈 냄새만 좇는 사냥개가 되란 말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악마들의 소굴에서 제가 살아서 나갈 길은 없다는 것을. 이 끔찍한 임무를 완수한다 해도 결국 비밀 유지라는 명목하에 저 역시 저 수술대 위에 고깃덩어리처럼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제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는 의식을 잃은 채 생살이 찢기는 인민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제 손에는 그들의 목숨값을 현찰로 바꾸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지하 벙커를 빠져나오던 새벽 눈 덮인 평양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마들을 세상에 고발하고 파멸시키겠다고. 그것이 제가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걸고 치밀하고도 완벽한 탈출이자 복수를 계획하게 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지하 벙커에서 관사로 돌아온 새벽.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미친 듯이 얼굴에 얼음장 같은 찬물을 끼얹었지만 코끝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비릿한 피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을 감을 때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산채로 해체되어 가던 이름 모를 동포들의 핏발 선 눈동자가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을 짚은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으로는 소리 없는 오열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손을 거칠게 부여잡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압록강의 시퍼런 강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양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관사, 그 화려한 벽지 뒤와 안방 전등 위, 심지어 매일 아침 제가 넥타이를 매며 바라보던 전신 거울 뒤에도 국가보위성의 새까만 도청기와 렌즈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헛기침, 찰나의 불안한 눈빛, 잠꼬대로 내뱉은 알 수 없는 신음조차도 다음 날이면 정치범 수용 소행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충성을 맹세했던 공화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아니, 이 지옥 아기들의 소굴에서 제 가족의 목숨을 건져내려면 저들보다 더 차갑고 완벽한 악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부터 저는 제 영혼을 철저하게 난도질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채 39호실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보내온 생체 장기와 특수 혈청 주문서에 태연하게 붉은색 결제 도장을 찍어 내렸습니다. 서류의 종이 질감 너머로 동포들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저는 입가에 미소마저 띄어가며 두바이의 부호들이
보낸 핏빛 달러를 마카오의 차명 계좌로 쉴 새 없어 굴렸습니다. 제 손에 끈적한 피가 묻어날수록 위원장 동지의 신임은 날로 두터워졌고 보이성에 삼엄했던 감시망도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틈새, 그 바늘구멍 같은 맹점을 파고들어야만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 전체의 눈을 멀게 하고 중국 단둥의 가장 악랄한 밀수꾼들을 움직여 안전하게 남조선으로 가는 루트를 뚫으려면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아니 제 가문의 삼족을 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감히 최고 존엄의 주머니에 손을 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마카오 은행을 거쳐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는 복잡한 비자금 세탁 루트의 정중앙에 아주 교묘하게 제 개인 차명 계좌인 블랙펄이라는 유령 회사를 심어 넣었습니다. 송금액의 소수점 단위를 조작하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 10여 곳을 초 단위로 거치게 만드는 39호실 최고 책임자인 저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금융 조작이었습니다. 하루에 5,000달러, 많게는 2만 달러. 쥐도 새도 모르게 피 묻은 돈을 제 탈출 자금으로 빼돌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시퍼런 작두 위를 맨발로 걷는 듯 했습니다. 암호화된 컴퓨터 단말기에서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 땀이 최고급 실크 셔츠를 흥건하게 적시는 나날이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도주 자금 100만 달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던 운명의 그날 밤. 평양 시내에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텅 빈 39호실 청사, 오직 제 집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1만 달러가 블랙펄 계좌로 무사히 넘어갔다는 모니터의 초록색 알림창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로 기댔습니다. 이제 내일 밤이면 이 지옥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제 집무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바쁘신 모양이요, 리철진 동지. 서늘하고 축축한 목소리가 넓은 집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제 심장은 발밑 아득한 나락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가죽 코트를 입은 사내. 며칠 전 지하 벙커에서 저를 겁박했던 국가보위성 제1국장이 입가에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건장한 보위성 타격대원 4명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 떼처럼 차가운 안광을 번뜩이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국장 동지께서 이 야심한 밤에 웬일이십니까? 최대한 태연한 척 목소리에 힘을 주어 물었지만 입술은 이미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국장은 대답 대신 젖은 구둣발로 뚜벅뚜벅 바닥을 울리며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독한 권련 냄새, 그리고 쇠붙이 특유의 섬뜩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 모서리에 비스듬히 걸터앉더니 품 안에서 물에 젖어 구겨진 붉은색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수고가 아주 많소. 위원장 동지의 비자금은 차질 없이 스위스로 잘 넘어가고 있더군. 윗분께서 당신의 그 헌신적인 노고에 아주 깊이 감동하셨소. 그런데 말이야. 국장이 책상 위로 몸을 훅 숙이며 뱀처럼 차갑고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 보위성의 해외 정보망에 아주 흥미로운 첩보가 하나 걸려들었소. 마카오를 거쳐가는 자금 흐름 중에
도무지 꼬리가 잡히지 않는 블랙펄이라는 유령 계좌가 하나 발견됐단 말이오. 지난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찌꺼기 돈들이 모이더니 정확히 100만 달러가 이 계좌로 증발했더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사이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보이성 지하 고문실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와 살점이 튀는 고사총의 굉음이 환청처럼 밀려왔습니다. 책상 아래로 꽉 쥔 두 주먹의 손톱이 살파고 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의 자금줄을 꽉 쥐고 있는 당신이 천하의 리철진 동지가 설마 이 수상한 계좌의 주인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100만 달러라. 남조선으로 튀기엔 아주 넉넉한 액수 아니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제 결제 라인을 해킹한 것이 분명. 닥치시오. 국장의 고함과 함께 그의 손이 번개처럼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철컥. 차갑고 육중한 토카레프 권총의 총구가 정확히 제 미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안전장치가 풀리는 그 짧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고요한 집무실 안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디 한번 그 유창한 혀로 설명해 보시오. 리철진 동지, 당신의 그 잘난 머리통에 바람 구멍이 나기 전에 단 1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박살나고 생사가 결정되는 절대절명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미간을 짓누르는 차갑고 육중한 토카레프 권총의 총구, 방아쇠에 걸린 국가보위성 제1국장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해라. 그 100만 달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 놈이 남조선으로 튀려고 빼돌린 비자금 아니냐. 국장의 눈동자는 이미 먹잇감을 물어뜯기 직전에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선 타격대원들의 자동 소총 역시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순간 제 머리통은 수박처럼 박살날 것이 뻔했습니다. 단 1초의 찰나 제 뇌리는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기괴한 헛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크흐흐. 하하하. 조용한 집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제 미친 듯한 웃음소리에 국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총구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뭐가 우스운 거냐, 리철진. 미치기라도 한 거냐?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며 총구를 이마에서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국장 동지, 겨우 100만 달러에 목숨을 거십니까? 39호실 총책임자인 제가 고작 100만 달러 푼돈을 쥐고 도망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개수작이냐? 그 블랙펄 계좌에 100만 달러. 그거 내일 아침이면 국장 동지의 마카오 비밀 차명 계좌로 고스란히 꽂아 넣을 참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 말입니다. 그 순간 국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화국 최고의 정보통인 보위성 국장조차 결국 달러 앞에서는 한낱 탐욕스러운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장 동지나 저나 위원장 동지의 핏빛 수발을 들며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 아니었습니까? 그 지옥 같은 974호 지하시설에서 장기를 적출하며 평생을 충견으로 살아봐야 돌아오는 건 고사총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한 겁니다. 저를 한번 눈 감아주시는 대가로 말이죠.
국장은 침을 꼴깍 삼키더니 주위를 한번 힐끗 둘러보았습니다. 타격대원들은 문 밖으로 물려둔 채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 돈을 당장 내 눈앞에서 내 계좌로 이체시켜봐라. 그럼 내 놈 목숨은 살려주지. 저는 서랍을 열어 검은색 특수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돈은 온라인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의 최고 등급 오프라인 보안을 걸어두었거든요. 이 돈을 찾으려면 저는 제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씩 웃었습니다. 중국 단둥에 있는 비밀 금고에 가서 제 살아있는 홍채 인식과 지문을 대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저를 죽이시면 그 100만 달러는 영원히 공중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장의 머릿속에서 충성심과 탐욕이 치열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권총을 거두어 허리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악마와의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철진, 내 놈이 날 속인 거라면 내 놈 아내의 살점부터 하나씩 도려내주마. 걱정 마십시오. 저를 압록강 넘어 단둥까지만 무사히 밀항시켜 주신다면 그 100만 달러의 인출키는 전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가장 나를 위협했던 적을 순식간에 나의 가장 완벽한 호위무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보이성 제1국장이 직접 제 도주를 돕는다면 평양에서 국경까지 깔린 수천 명의 경비대와 검문소는 그저 프리패스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자정, 평양 시내에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잠든 아내의 손만 부여잡고 보이성의 번호판 없는 검은 지프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대에는 제게 총을 겨눴던 국장이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차량은 평양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의주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곳곳에 널린 군부대 검문소들은 보이성 국장의 서슬 퍼런 신분증 하나에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새벽 4시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마침내 눈앞에 검푸르게 출렁이는 압록강의 물결과 그 너머 중국 단둥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소. 이제 배에 타기만 하면 끝이오. 국장이 차를 세우며 턱짓으로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미리 섭외해둔 작은 목선 하나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지옥 같은 북한을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갑자기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우리가 타고 온 검은 지프차의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국장의 머리가 핸들 위로 푹 고꾸라졌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갈대밭 사방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태양처럼 환하게 켜지며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확성기를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압록강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리철진 동지, 감히 위원장 동지의 돈을 훔쳐 달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절대로 이곳에 나타나서는 안 될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에 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옆에서 밀항을 장담하며 웃던 보이성 제1국장은 머리에 끔찍한 바람구멍이 난 채 운전대에 처박혀 뜨거운 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핏방울이 제 아내의 파리한 뺨 위로 튀었습니다. 아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제 코트 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리철진 동지,
감히 위원장 동지의 돈을 훔쳐 달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밭을 가르고 걸어 나오는 거대한 실루엣. 확성기를 든 그 사내의 얼굴이 눈부신 불빛 아래 서서히 드러난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지난 10년간 제 수족처럼 부리며 가장 신임했던 39호실의 직속 부하 최 부부장이었습니다. 최 동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놀라셨습니까? 부장 동지. 당신이 스위스로 빼돌리던 그 알량한 100만 달러, 그리고 보이성 국장이라는 늙은 여우의 탐욕을 이용해 밀항하려던 그 얄팍한 수작까지. 위원장 동지께서는 이미 2달 전부터 모든 것을 당신의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배신감이 뼛속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살얼음판을 걷듯 조작했던 비밀 계좌의 흐름을 가장 믿었던 신복이 뒤에서 당 중앙에 전부 직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국장과의 거래도 이 압록강으로 향하는 도주로도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최고 지도자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불과했습니다. 철컥, 철컥. 어둠 속에서 수십 정의 자동 소총이 일제히 장전되는 서늘한 금속음이 압록강의 밤안개를 찢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지루한 연극을 끝내시지요. 당신 주머니에 있는 그 스위스 은행의 보안 USB를 이리 던지시오. 순순히 내놓는다면 당신 아내의 목숨만은 살려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썩게 해주는 자비를 베풀어 드리겠소. 최 부부장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조소가 악마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눈앞에는 총구를 겨눈 수십 명의 암살조가, 등 뒤로는 시퍼렇게 얼어붙은 압록강의 급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미친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똑같이 생긴 가짜 USB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피 묻은 돈이 그렇게 탐나느냐? 그렇다면 위원장 개새끼한테 전해라. 지옥에서 다시 보자고. 저는 그 가짜 USB를 최 부부장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저격해. 당장 쏴. 당황한 최 부부장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다다다닥하는 무자비한 소총의 굉음이 압록강의 새벽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불을 뿜는 총구를 뒤로 한 채 저는 아내의 허리를 결사적으로 끌어안고 그 칠흑 같은 얼음장 같은 압록강의 시퍼런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살을 애는 듯한 영하 20도의 강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머리 위로는 총알들이 우박처럼 빗발치며 물기둥을 튀어 올렸고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강물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제발 제발 이 손만은.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아득해져 갔습니다. 북한 정권의 추악한 비밀, 그 지옥 같았던 974호 지하시설의 악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콜록, 콜록. 폐부에 고여있던 흙탕물을 토해내며 저는 질척이는 모래밭 위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동이 터오는 붉은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총알바지를 뚫고 압록강을 건너 마침내 자유의 땅, 중국 단둥의 둔치에 기적처럼 떠밀려 온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살았어. 마침내 해냈다고. 저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제 손에 여전히 꽉 쥐어져 있던 아내의 손을 황급히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창백하게 질린 아내를 품에 안고 몸을 뒤집은 순간 제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증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내의 등 뒤로 검은 코트를 시뻘겋게 물들인 세 발의 선명한 총상.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채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식어가는 그녀의 창백한 손 안에는 강물 속에서 제가 흘릴까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움켜쥐고 있던 진짜 100만 달러짜리 USB가 피에 젖은 채 들려 있었습니다. 단둥의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내의 창백한 가슴팍을 붉게 물들인 세 발의 총상. 그녀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살리기 위해 그 피 묻은 100만 달러짜리 USB를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요동치는 압록강 너머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녘 땅을 노려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퍼져나갔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남아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심장부에 피의 복수를 하겠노라.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암살의 위협을 무릅쓰고 제 얼굴과 목소리를 내걸며 이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남은 평생을 북한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는데 모두 바치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시신을 단둥의 이름 모를 야산에 묻고 돌아서던 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39호실 간부 리철진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기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브로커들에게 피 묻은 시계를 내어주며 태국과 라오스의 험준한 정글을 넘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까지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핏빛 장면만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최 부부장, 그리고 그 뒤에서 짐승처럼 웃고 있을 최고 지도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길고 혹독한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정착금과 작은 임대 아파트. 남들은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났으니 남은 여생이 남아 편안히 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 들끓는 분노의 지옥불은 도무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채로 해체되던 974호 지하시설의 인민들이, 그리고 총탄에 맞아 쓰러지던 아내의 비명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아내가 목숨과 맞바꾼 그 USB를 들고 조용히 스위스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알프스 산맥 아래 자리 잡은 세계 최고의 보안은행. 그 지하 깊숙한 금고실에서 39호실 최고위 간부였던 제 두 눈의 홍채와 지문이 시스템에 인식되는 순간 마침내 김정은의 비자금 100만 달러는 완벽하게 세탁되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남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돈을 단 1원도 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오직 북한 정권을 파괴하는 그림자 전쟁을 위한 제 군자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저를 밟고 올라서 39호실의 새로운 실세로 등극했던 제 옛수족 최 부부장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공로를 가로채 위원장의 최측근이 된 그는 마카오와 동남아 일대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밀매와 장기 밀매를 총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39호실에 있을 때 직접 구축해 놓았던 지하점 조직과 홍콩 삼합회 라인에 막대한 달러를 풀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최 부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뒤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 부부장이 마카오의 최고급 카지노 호텔 VVIP 룸에서
중동의 테러 조직, 무기상들과 5천만 달러짜리 대규모 불법 미사일 부품 거래를 직접 체결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거래 루트와 비밀 계좌는 과거 제가 직접 뚫어놓았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북한의 밀매 시스템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던 저는 미국의 CIA와 인터폴 대북제재 담당국에 완벽하게 암호화된 익명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 부부장의 거래 장소, 시간, 그리고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5천만 달러의 정확한 자금 세탁 흐름도까지 통째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래 당일 밤 마카오의 최고급 스위트룸은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CIA의 첩보를 받은 인터폴 특수부대와 현지 무장경찰이 창문을 깨고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거래 현장에 널려있던 5천만 달러의 돈다발과 미사일 설계도는 고스란히 압수당했고 중동의 무기상들은 그 자리에서 모조리 체포되었습니다. 최 부부장은 총격전 끝에 호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쓰레기 더미를 뒹굴며 간신히 목숨만 건졌고 평양으로 비참하게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최고 지도자의 막대한 통치 자금 5천만 달러를 허공에 날리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한 자의 말로가 어떨지는 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작전의 완벽한 실패 뒤에는 내부의 최고 위급 정보가 통째로 적대국에 넘어갔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양 39호실 본부, 불안에 떨고 있던 최 부부장의 집무실 책상 위로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붉은색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을 물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젖힌 최 부부장. 그는 상자 안의 물건을 확인한 순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남은 바로 그 100만 달러짜리 빈 USB의 껍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피로 직접 쓴 짧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내 놈의 목통을 끊고 평양 주석궁이 불타오를 때까지 내 유령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최 부부장은 온 가족과 함께 국가보위성의 검은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 끌려갔고 다시는 평양 땅에서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계획한 거대한 피해 복수국의 아주 작은 서막, 그저 일막일장에 불과했습니다. 제 진짜 목표는 최 부부장 따위의 하수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진짜 노리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북한 정권 최후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상상도 못할 또 다른 인물과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 너머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과거 6.25의 끔찍한 참상을 직접 겪으셨거나 공산당의 그 지독하고 잔혹한 민낯을 평생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오신 연륜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그저 먼 나라 이야기나 뉴스 속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휴전선 너머 저 붉은 승냥이 떼들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삼키려는 그 시뻘건 야욕을 벌인 적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남한 땅에 와서 가장 경악했던 것은 그들의 마수가 이미 이 자유 대한민국의 심장부까지 끔찍할 정도로 깊숙이 뻗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부부장을 지옥으로 보낸 뒤 저는 김정은 정권의 진짜 아킬레스건을 끊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서 은밀한 접선을 시도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밤,
종로구 뒷골목에 있는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지하 다방이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가져온 그 막대한 비자금을 미끼로 수소문 끝에 끌어낸 그 미지의 인물은 다름 아닌 10년 전 평양에서 숙청당해 고사총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전임자, 즉 39호실의 일대 총책임자였던 강 노인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쌍화차 냄새 사이로 낡은 중절모를 푹 눌러쓴 노인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상관을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마주한 순간 제 등골에는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강 부장 동지. 노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쓱 올려다보더니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리철진이 독한 놈. 결국 내 놈도 그 피비린내 나는 지옥을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아내의 목숨값으로 얻은 그 100만 달러, 그걸로 강남에 번듯한 집이나 한 채 사서 죽은 듯이 살 것이지. 못하러 내 무덤까지 파헤치며 찾아왔느냐. 복수해야겠습니다. 평양 주석궁의 그 악마 새끼를 제 손으로 끌어내려야만 제 아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 동지께서 10년 전 빼돌리셨다는 그 물건 붉은 장부가 필요합니다. 제 입에서 붉은 장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 노인의 주름진 손이 찻잔을 쥐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붉은 장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북한의 해외 비자금 내역을 적어둔 장부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974호 지하시설에서 동포들의 피와 살을 짜내어 만든 핏빛 달러. 그 달러를 수십 년간 처먹으며 북한 정권에 부역해온 이남한 사회 최고위급 인사들의 명단과 입금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치명적인 살생부입니다. 국회의원, 언론사 사장, 대기업 임원, 심지어 군 수뇌부까지 평양의 지령을 받고 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그 고정간첩과 배신자들의 명단.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어 남한 내부에 심어둔 자신들의 수족들이 한꺼번에 썰려나가는 것입니다. 미친놈, 그 장부를 세상에 까발리는 순간 평양의 암살족뿐만 아니라 이 남한 땅의 권력자들도 널 죽이려 들 거다. 넌 위원장 하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야. 이 썩어 빠진 세상에 가장 거대한 카르텔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입니다. 장부를 제게 넘기십시오. 제가 스위스 은행의 무기명 채권 다발이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어넣자 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사설 금고 열쇠다. 번호는 내 놈이 39호실에 처음 입수하던 날짜. 강 노인이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푸슉! 소음기를 단 권총 특유의 둔탁한 파열음이 좁은 지하 다방 안을 갈랐습니다. 커! 강 노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 시뻘건 구멍이 뚫리며 탁자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뜨거운 피가 제 얼굴과 서류 봉투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탁자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다방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쏟아져 내렸고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두 명의 괴한이 소음 권총을 겨눈 채 다방 계단을 성큼성큼 밟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제가 평양에서 수천 번도 더 보았던 최고 지도자 직속 암살부대인 정찰총국 11국의 붉은 별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사람들이 번잡하게 오가는 종로의 초저녁에 정찰 총국의 암살조가 투입된 것입니다. 붉은 장부의 열쇠를 움켜쥔 채 탁자 밑에 엎드린 저를 향해 검은 우비의 암살자가 서서히 총구를 들이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처럼 쏟아졌고 다방 안에는 각 노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질척하게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이 비좁은 지하 다방에서 저는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탁자 밑 각 노인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가 제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다방 입구 쪽에서부터 질척이는 구둣발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철컥.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제 머리통을 날려버리기 위해 탁자 밑을 향해 천천히 뱀의 대가리처럼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손끝에 걸린 것은 다방 주인이 각 노인에게 내왔던 아직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쌍화차 돌솥 찻잔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기압과 함께 저는 탁자 밑에서 몸을 튕겨내듯 솟구치며 끓는 찻잔을 암살자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크악! 얼굴에 끓는 물을 뒤집어 쓴 암살자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소음 권총을 발로 차올려 낚아채듯 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암살자의 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뒤따라 내려오던 두 번째 암살자가 총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몸을 굴러 다방 기둥 뒤로 숨으며 연달아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푸슉, 푸슉, 푸슉. 단발의 신음조차 없이 두 명의 정찰 총국 요원이 종로 한복판의 허름한 다방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졌습니다. 39호실에서 돈만 만지던 샌님인 줄 알았겠지만 저 역시 북한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수많은 암살과 숙청을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남은 생존의 악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각 노인이 남긴 명동사설 금고의 열쇠를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한 빗속의 종로 뒷골목으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짐승처럼 내달렸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명동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명동의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만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쥐새끼처럼 지하도를 타고 이동해 각 노인이 일러준 비밀 사설 금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육중한 금고문 앞에서 열쇠를 꽂고 제가 39호실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저주받은 날짜를 다이얼로 맞췄습니다. 찰칵!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먼지 쌓인 작은 보관함 안에는 낡은 가죽으로 철제 제본이 된 붉은색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북한의 가장 거대한 무기, 남한내 고정 간첩들과 평양의 검은 돈을 받아먹은 부역자들의 명단이 적힌 붉은 장부였습니다. 수첩을 펼친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도 TV 뉴스에 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여당의 유력 정치인, 대북 송금 사업을 주도했던 굴지의 대기업 총수, 심지어 안보를 책임진다는 군 장성의 이름과 그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입금받은 수백만 달러의 핏빛 내역이 단 한 달러의 오차도 없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화려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평양의 검은 돈에 혈관이 파먹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부를 경찰이나 검찰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장들조차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을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 이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낡은 장부가 바로 오늘 종로 지하 다방에서 피를 머금고 제 손에 들어온 그 붉은 장부입니다. 제 아내가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 속에서 제 대신 총탄을 맞으며 지켜낸 목숨값이자 974호 지하시설에서 산 채로 장기를 적출당한 우리 북녘 동포들의 피 끓는 원한이 담긴 장거물입니다. 평양의 김정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수족을 동원해 저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적힌 남한의 부역자들 역시 밤잠을 설치며 제 입을 막기 위해 암살자들을 풀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2년 전 그 살을 에이는 평양의 겨울밤, 그리고 단둥의 흙탕물 속에서 한 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붉은 장부에 적힌 배신자들의 이름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 세계에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평양 주석궁의 그 악마가 무너져 내리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심장부의 다리를 튼 붉은 독사들의 대가리를 모조리 짓밟아버리는 그날까지 저 리철진의 피 맺힌 폭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평양의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붉은 부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다. 내 유령이 너희들의 안방까지 찾아가 그 피 묻은 목줄을 반드시 끊어놓을 것이다. 숨죽이고 기다려라. 심판의 날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